파리 시내가 눈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어머니가 어린 시절 부르던 꿈에 본 내 고향의 멜로디가 차가운 공기를 녹이며 퍼져나갑니다. 거리 한켠, 오래된 상처를 안고 살아온 한 노인이 발걸음을 멈추고 눈물을 흘립니다. 왜 이 동양계 노인이 프랑스 한 거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하는 걸까요? 이제 음악이 국경과 시간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잇는 기적 같은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루이입니다. 파리 사구생 강변에서 바이올린을 켜기 시작한 지 벌써 3년 7개월이 지났어요. 오늘도 오후 5시 정각, 에펠탑의 노을빛이 스며들 때 바이올린을 어깨에 올렸습니다. 차가운 11월 바람이 제 뺨을 때리며 혀를 미세하게 떨리게 만들었죠. 지나가는 100여 명의 발걸음이 돌바닥에 딱딱 부딪혀도 제 연주에 멈춰 서는 이는 하루에 겨우 서너 명뿐이었어요. 동전 몇 개가 케이스에 떨어지는 쩡그랑 소리만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모닝카페에서 크루아상 하나와 에스프레소로 끼니를 때웠어요. 이유로 50센트. 그게 제가 하루 식비로 쓸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원룸 월세 680유로를 내고 나면 거리 연주로 버는 돈으로는 간신히 생활을 유지하는 게 고작이었어요. 가끔 아버지가 용돈을 보내주시지만 그분의 실망스러운 눈빛을 마주하기가 너무 어려웠죠. 거리 연주를 시작한 건 생계 때문이었어요. 파리 국립음악원을 졸업했지만 오케스트라 입단은 번번이 실패했고 실내악단 오디션도 계속 떨어졌죠. 심사위원들은 항상 같은 말을 했어요. 기술은 뛰어나지만 감정 표현이 부족하다. 음악에 영혼이 담겨 있지 않다고요. 그 말들이 얼마나 제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는 프랑스인이지만 저를 늘 어색하게 바라보셨고 어머니 지미는 한국인이라 제 안에는 두 나라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프랑스 친구들 사이에서는 아시아인이었고 한국 커뮤니티에서는 프랑스인 취급을 받았어요. 어디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하는 이방인 같은 기분이었죠. 학교 다닐 때 아이들이 너는 진짜 프랑스인이야, 아시아인이야 라고 물을 때마다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특히 어머니가 자주 불러주던 한국 노래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꿈에 본 내 고향이라는 제목의 그 애잔한 멜로디는 어머니의 외로움을 달래주던 자장가였습니다. 지미는 젊은 시절 홀로 프랑스에 와서 아버지를 만났지만 늘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가슴에 품고 사셨죠. 밤마다 그 노래를 흥얼거리며 눈물을 훔치던 어머니의 모습이 제 기억 깊숙이 새겨져 있었어요. 바이올린을 배우기 시작한 것도 어머니 때문이었어요. 9살 때 지민이 중고 바이올린 하나를 사주시며 말씀하셨죠. 음악은 말이 통하지 않아도 마음을 전할 수 있단다. 그때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 이 거리에서 연주하면서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따라 그 선율이 더욱 간절하게 느껴졌습니다. 무의식 중에 바이올린으로 그 노래를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어 가사는 몰랐지만 어머니가 부르던 멜로디는 제 활끝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슬프고 그리운 그 음색이 파리의 찬 공기를 가르며 퍼져나갔어요. 이상하게도 이 노래를 연주할 때만큼은 오케스트라 심사위원들이 말하던 영혼이라는 게 무엇인지 조금 알 것 같았어요. 평소와 다른 건 없어 보였어요. 여전히 사람들은 바쁘게 지나갔고 저는 그저 수많은 거리 연주자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노래를 연주할 때만큼은 제 마음이 조금씩 평온해지는 걸 느꼈어요. 마치 어머니의 따뜻한 품 안에 안긴 것 같은 안정감이었죠. 이 낯선 멜로디가 내 외로움까지 울려 퍼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지민이 처음 꿈에 본 내 고향을 불러준 건 제가 7살 때였어요. 파리 16구 작은 아파트 부엌에서 저녁 7시마다 김치찌개를 끓이시며 그 노래를 흥얼거리셨죠. 가스레인지 불꽃이 파랗게 타오르는 소리와 함께 지민의 목소리가 온 집안을 채웠습니다. 그때마다 제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게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왜 어머니가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눈가가 촉촉해지는지 어린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민의 프랑스 이주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22살의 지민은 부산에서 프랑스어를 전공했지만 막상 파리에 도착하니 현실은 달랐습니다.
소르본 대학교 교환학생으로 왔지만 언어 장벽은 생각보다 높았고 한국 음식을 구하려면 13구 중국인 거리까지 가야 했어요. 기숙사 룸메이트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했고 매일 밤 고향 생각에 눈물을 흘렸다고 하셨죠. 그때 지민을 위로해준 건 할머니가 불러주던 꿈에 본 내 고향이었습니다. 부산 앞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에서 할머니와 함께 살던 어린 시절, 매일 밤 들려주던 그 자장가였어요. 할머니는 일제강점기를 겪으신 분이라 그 노래에 담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계셨죠. 이 노래는 우리 마음의 고향을 지켜주는 노래란다라고 말씀하시며 지민에게 불러주셨던 거예요. 파리의 차가운 밤 지민은 그 노래를 부르며 고향의 따뜻함을 떠올렸고 외로움을 달랠 수 있었다고 하셨죠. 기숙사 작은 방에서 창밖으로 보이는 파리의 야경을 바라보며 부르던 그 노래가 마음을 진정시켜줬다고 해요. 가끔 한국에서 온 편지를 받으면 그 노래를 부르며 울기도 했다고 하셨어요. 아버지와의 만남도 그 노래와 관련이 있었어요. 1997년 어느 날 지민이 생강변에서 그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는데 지나가던 프랑스인 청년이 아름다운 멜로디라며 말을 걸어왔다고 해요. 그게 바로 제 아버지 피에르였죠. 아버지는 동양 문화에 관심이 많았고 특히 음악을 좋아하셨어요. 지민이 그 노래의 의미를 설명해 드렸을 때 아버지는 깊이 감동받으셨다고 합니다. 결혼한 후에도 지민의 습관은 변하지 않았어요. 저를 재울 때면 항상 그 노래를 불러주셨습니다. 한국어 가사를 알아듣지 못했지만 어머니의 애틋한 마음은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꿈에 본 내 고향, 꽃피는 산골마을이라는 가사의 의미를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왜 어머니가 그토록 그 노래를 사랑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지민은 자주 말씀하셨죠. 이 노래 덕분에 견딜 수 있었던 밤이 많았다고요. 프랑스에서 아이를 키우며 겪는 문화적 갈등, 언어의 한계, 때로는 아버지와의 의견 차이까지도 이 노래가 위로가 되어줬다고 하셨어요. 제가 자라면서 지민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 부산 바다에서 보던 일출, 할머니가 끓여주던 미역국 이야기까지요. 추석이면 한국 음식을 만들어주시며 전통에 대해 설명해 주셨고 한글도 가르쳐 주셨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모든 추억과 그리움이 꿈에 본 내 고향 한국에 담겨 있었어요. 지민에게 그 노래는 단순한 멜로디가 아니라 살아온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어느새 저도 모르게 그 노래를 외우게 되었어요. 지민의 그리움과 외로움이 제 안에도 스며들어 있었던 거죠. 바이올린을 배우기 시작한 후에는 자연스럽게 그 선율을 연주하게 되었습니다. 화리현을 스칠 때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떠올랐고 제 연주에도 그 애틋한 감정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어요. 중학교 때 친구들이 제 정체성에 대해 놀릴 때도 이 노래가 위로가 되어줬어요. 프랑스어로 대화하다가도 집에 오면 한국어로 인사하는 습관, 김치찌개 냄새가 나는 우리 집의 독특한 분위기까지도 이 노래를 통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지민이 심어준 한국의 뿌리가 파리 거리에서 바이올린 선율로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꽃이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특별한 의미가 될 거라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11월 17일 목요일은 유독 추운 날이었어요. 파리 기상청에서는 체감온도 2도라고 발표했지만 생강변의 바람은 그보다 훨씬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오후 5시 15분, 저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자리를 잡고 연주를 시작했어요. 목요일은 보통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다니는 날이라 수입이 좋지 않은 편이었거든요. 첫 번째 곡은 바흐의 에어였어요. 클래식을 좋아하는 중년 여성 한 분이 동전 2개를 넣어주시며 미소를 지어주셨죠. 두 번째는 에디트 피아프의 라 비앙 로즈를 바이올린으로 편곡한 버전이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좋아하는 곡이라 몇 명이 걸음을 멈추고 들어주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제 케이스에는 2유로 50센트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이 정도에서 포기하고 다른 곡으로 넘어갔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갑자기 어머니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음악은 말이 통하지 않아도 마음을 전할 수 있단다. 그 말이 가슴에 와 닿으면서 꿈에 본 내 고향을 연주해보고 싶다는 충동이 일었어요.
바이올린을 어깨에 다시 올리고 활을 현해댔습니다. 첫 음이 나오는 순간부터 뭔가 달랐어요. 평소보다 더 깊은 감정을 담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지민이 불러주던 그 애잔한 선율이 바이올린을 통해 파리의 저녁 공기를 가르며 퍼져나갔어요. 활이 현을 스칠 때마다 제 마음도 어딘가 먼 곳으로 떠나가는 기분이었죠. 지나가던 사람들의 반응도 평소와 달랐어요. 몇몇은 발걸음을 늦추며 고개를 돌렸고 어떤 이는 잠시 멈춰 서서 들어주기도 했어요. 이 곡이 가진 특별한 힘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언어는 다르지만 그 안에 담긴 그리움과 향수는 모든 사람에게 통하는 감정이었으니까요. 연주를 시작한 지 2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제 앞을 지나가던 한 노인이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어요. 70대 정도로 보이는 그분은 회색 코트를 입고 갈색 가죽 장갑을 끼고 있었습니다. 오른손에는 검은색 지팡이를 짚고 있었고 왼손에는 작은 쇼핑백을 들고 계셨어요. 처음엔 그냥 잠깐 들어보고 지나갈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니,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꼼짝도 하지 않고 제 연주에 집중하고 계셨어요. 그분의 눈동자가 점점 촉촉해지는 게 보였고 얼굴 표정도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석양의 역광 때문에 착각했나 싶어서 다시 보았지만 노인의 얼굴에는 분명히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주름진 뺨을 타고 내리는 그 눈물이 석양 빛에 반짝였어요. 노인은 지팡이에 몸을 기댄 채 눈을 감고 제 연주에 완전히 빠져들어 있었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고통과 그리움, 그리고 뭔가를 간절히 그리워하는 표정이 교차했어요.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다시 찾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분의 입술이 조용히 움직이는 걸 보니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연주를 멈추고 싶지 않았어요. 이 노인에게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곡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거든요. 더욱 정성을 다해 활을 움직였고 바이올린의 섬세한 떨림과 함께 그분의 마음에 닿을 수 있기를 바랐어요. 연주를 마치자 노인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분의 눈빛에는 70년도 넘는 세월의 무게와 함께 뭔가 간절한 그리움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선율이 내 첫 고향의 목소리였네.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단순한 거리 연주가 이렇게 깊은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바이올린이 만들어낸 작은 기적이었고, 저는 그 순간 음악의 진정한 힘을 처음으로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그 한마디를 듣고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분이 눈물을 흘리며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다시 꿈에 본 내 고향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더욱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마치 그분의 마음을 어루만지듯 활을 움직였어요. 5시 30분쯤 되어 거리에는 퇴근길 사람들이 20여 명 정도 지나다니고 있었죠. 노을빛이 생강 물결에 반짝이며 온 세상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어요. 에펠탑 실루엣이 하늘에 선명하게 드러나고 가로등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는 파리의 마법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꿈에 본 내 고향 꽃피는 산골마을. 한국어 가사였지만 그분의 목소리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는 거칠고 떨리는 음성이었지만 그 안에는 간절함과 그리움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70년도 넘는 세월 동안 가슴 깊이 간직해온 기억의 소리 같았어요. 제 바이올린 연주와 노인의 노래가 어우러지면서 거리 전체가 특별한 분위기로 바뀌기 시작했죠. 평소 무관심하게 지나치던 파리 시민들이 하나둘씩 발걸음을 멈추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을 텐데 점차 진지한 표정으로 저희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커플이 손을 맞잡고 조용히 들어주었고 퇴근길 정장 차림의 직장인들도 서류 가방을 내려놓고 잠시 멈춰 섰어요. 유모차를 끌고 가던 젊은 엄마는 아이가 울지 않도록 조용히 달래면서도 저희 연주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산책 나온 노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뭔가 특별한 순간을 공유하고 있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저희 주변의 반원을 그리며 모여들었어요. 15명, 20명, 25명.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아무도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뭔가 특별한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노인은 눈을 감은 채 계속 노래를 불렀어요. 산새도 날아들고 냇물도 흘러오네라는 가사가 나올 때는 그분의 목소리에 더욱 애절함이 배어났어요. 가사 하나하나에 평생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제가 바이올린으로 멜로디를 이어가면 그분이 자연스럽게 화음을 넣어주셨죠.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연주해온 듀오처럼 완벽한 호흡이었어요. 바이올린의 섬세한 떨림과 노인의 간절한 목소리가 하나가 되어 파리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떤 관현악단의 연주보다도 깊은 감동을 주는 순간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표정도 점점 숙연해졌습니다. 어떤 이는 핸드폰을 꺼내 촬영을 시작했고, 어떤 이는 그냥 조용히 감상에 빠져 있었어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언어와 문화를 뛰어넘어 음악이 만들어내는 감동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전해지고 있었어요. 한 중년 남성은 모자를 벗고 가슴에 대며 경의를 표했고, 젊은 여성은 핸드백에서 꺼낸 휴지로 눈가를 닦았어요. 아이를 안고 있던 아버지는 아이에게 조용히 들어보렴이라고 속삭였고, 나이 든 여성은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려다가 말고 그냥 들어주기로 했어요. 곡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노인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내 고향 내 사랑 꿈에라도 보고 싶어라는 부분에서는 그분이 흐느끼듯 노래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바이올린에 더 많은 감정을 실었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 순간에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곡이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노인이 천천히 눈을 뜨며 말씀하셨어요. 이 노래가 내 영혼을 다시 일깨워줬소. 그 순간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진심 어린 감동의 박수였어요. 바이올린이 만들어낸 작은 기적의 순간이었고, 저는 그제서야 음악이 가진 진정한 힘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박수가 잦아들자 노인이 천천히 제게 다가왔어요. 지팡이를 짚은 그분의 걸음걸이는 조심스러웠지만 문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오후 6시가 되어 거리등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고 주변에는 여전히 15명 정도의 사람들이 남아 있었어요. 몇몇은 아직도 핸드폰으로 촬영을 계속하고 있었고 어떤 이는 감동의 여운에 젖어 그냥 서 있었습니다. 노인이 제 앞에 서서 말을 꺼내려다 잠시 망설이는 모습을 보였죠. 그분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아직도 눈가에는 눈물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검은색 지팡이에 몸을 기대며 깊은 숨을 내쉬시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습니다. 젊은이, 내 이름은 박진수라고 하네. 이 노래를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프랑스어였지만 미묘한 억양에서 외국인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는 바이올린을 케이스에 조심스럽게 넣으며 어머니 지민의 이야기를 간단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한국에서 온 어머니가 자주 불러주던 노래라고 어린 시절부터 그 멜로디에 익숙해졌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박진수의 얼굴에 깊은 공감의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분이 깊은 숨을 내쉬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주변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저희 대화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1951년 한국전쟁 중에 가족과 헤어졌네. 그때 내 나이가 6살이었어. 박진수는 부산에서 태어났다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셨고 어머니는 동네에서 손꼽히는 요리 솜씨를 가진 분이셨다고 해요. 형 박진호와 함께 평범하지만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었는데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터지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다고 하셨습니다. 피난길에서 인민군이 들이닥쳤을 때 우리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어. 어머니가 내 손을 놓친 순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네. 박진수는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부산역 근처에서 피난 열차를 타려던 순간 사람들이 몰리면서 아수라장이 되었다고 해요. 어머니가 형의 손은 잡고 있었지만 박진수는 인파에 밀려 떨어져 나갔고 그 순간이 가족과의 마지막이었다고 하셨습니다. 3일 동안 부산역 주변을 헤맸지만
가족을 찾을 수 없었어. 그때 유엔군 구호소에서 나를 발견했고 그곳에서 2년을 보냈네. 전쟁고아가 된 박진수는 부산의 임시 보육원에서 지냈다고 해요. 그곳에는 비슷한 처지의 아이들이 50명 넘게 있었는데 모두 가족을 잃은 아이들이었다고 하셨습니다. 보육원에서는 기본적인 보살핌을 받을 수 있었지만 어린 마음에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컸어요. 특히 밤에 잠들기 전이 가장 힘들었다고 하셨어요. 어머니가 불러주던 자장가가 그리웠고 그 중에서도 꿈에 본 내 고향이 가장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 있었다고 해요. 보육원의 다른 아이들과 함께 그 노래를 부르며 외로움을 달랬다고 하셨습니다. 1953년에 프랑스 가정으로 입양이 결정되었어. 그때 내 나이 8살이었지. 입양 과정도 쉽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언어도 모르는 어린 아이가 갑자기 완전히 다른 문화의 나라로 가게 된 거였으니까요. 파리 교외의 마르세유라는 작은 도시로 간 박진수는 새로운 부모님을 만났지만 적응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해요. 양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이었어.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늘 잃어버린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하고 있었지. 특히 이 노래를 부를 때면 어머니의 따뜻한 품이 그리워져서 견디기 어려웠네. 박진수는 프랑스에서 교육을 받고 성장했지만 한국어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다고 하셨어요. 특히 꿈에 본 내 고향만은 평생 잊지 않고 부르며 지냈다고 해요.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낳았지만 항상 마음 한구석에는 고국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평생 한국 가족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했어. 전쟁의 혼란 속에서 모든 기록이 사라져버렸고 시간이 갈수록 희망은 점점 희미해져 갔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한국 문화원을 찾아다니며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만나 위로를 나눴다고 해요. 입양인 모임에도 참석하고 한국 방문도 몇 번 시도했지만 구체적인 단서를 찾을 수는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노래 없이는 내 삶의 그늘을 건너기 어려웠네. 70년 동안 이 선율이 내 마음의 고향이었어. 그분의 목소리에는 70년을 견뎌온 깊은 슬픔과 동시에 포기하지 않은 희망이 함께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제 연주를 듣고 어린 시절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고 하셨습니다. 박진수와 2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나눈 후 헤어질 때 그분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닐 거야. 그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아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도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오후 7시 30분, 파리 지하철 4호선에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오늘 정말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지하철 소음 속에서도 지민의 놀라는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죠. 박진수의 사연을 자세히 들려드리자 어머니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수화기 너머로 지민이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고 그분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라며 연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지민과 저는 곧바로 행동에 나섰어요. 먼저 오늘 촬영된 영상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몇 명의 행인들이 박진수와 제가 함께 연주하고 노래하는 모습을 핸드폰으로 녹화해뒀더라고요. 특히 한 젊은 남성이 처음부터 끝까지 선명하게 찍은 3분 30초짜리 영상이 있었어요. 그 영상을 보는 순간 다시 한번 감동이 밀려왔어요. 박진수가 눈물을 흘리며 노래하는 모습, 제 바이올린 연주와 하나가 되어 울려 퍼지는 선율,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숙연한 표정까지 모든 것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영상을 촬영한 분의 연락처를 받아 정식으로 사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지민이 밤늦게까지 한국어로 박진수의 사연을 정리해서 글을 작성했어요. 6.25 전쟁 중 가족과 헤어진 이야기. 프랑스 입양 과정. 70년간 가족을 찾기 위한 노력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프랑스어와 영어로 번역했어요. 특히 박진수가 꿈에 본 내 고향이라는 노래로 어떻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왔는지에 대한 부분을 상세히 적었습니다. 어머니는 파리 한인회, 한국문화원, 그리고 입양인 단체들의 연락처를 샅샅이 찾아냈어요. 프랑스 거주 한국인 커뮤니티 온라인 카페에도 연락을 취했고 한국의 실종자 찾기 단체들 정보도 수집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어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에 동시에 영상과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파리거리에서 70년 만에 고향 노래를 들은 할아버지 가족을 찾습니다였어요. 해시태그도 신중하게 선택했습니다. 샵 한국전쟁과 샵 입양인 가족 찾기, 샵 꿈에 본 내 고향, 샵 파리 아닌 샵 가족 찾기 등을 달았어요. 처음 몇 시간은 조회수가 100회 정도에 머물렀죠. 하지만 새벽 2시쯤부터 상황이 극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시간으로 오전이 되면서 조회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댓글도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저희 할아버지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꼭 가족을 찾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바이올린 연주에 정말 마음이 울렸어요. 비슷한 경험을 가진 분들, 가족을 찾고 있는 분들, 그냥 감동받았다는 분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공감을 표했죠. 특히 바이올린 연주에 대한 찬사도 많았어요. 이런 연주는 처음 들어본다. 음악에 진짜 영혼이 담겨 있다는 댓글들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첫날 밤 3시간 만에 조회수가 1만 회를 넘어섰어요. 다음 날 아침에는 5만 회, 저녁에는 20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파리 한인회에서 전화가 왔고 한국의 KBS, SBS, MBC에서도 연달아 취재 요청이 들어왔어요. 프랑스 현지 방송사 프란스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만에 영상 조회수가 50만 회를 넘어섰고 세계 각국의 한인 커뮤니티에서 연락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미국, 독일, 일본, 호주의 입양인 단체들이 박진수의 가족 찾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연락해왔죠. 한국의 실종가족 찾기 협회에서도 정식으로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전 세계 한인들이 자발적으로 정보 제공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부산 지역 향토사학자들이 나서서 1950년대 피난민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고 프랑스 입양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기관들도 협조하겠다고 나섰어요. 일주일 만에 조회수는 100만 회를 돌파했습니다. 박진수는 매일 제게 전화를 걸어 감사 인사를 전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줄 줄 몰랐다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 작은 바이올린 선율이 이렇게 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전 세계적인 연대를 만들어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음악이 가진 힘이 얼마나 큰지 새삼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영상이 올라간 지 정확히 18일 만에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12월 5일 오전 9시 한국의 KBS 추적 60분 담당 PD로부터 긴급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82세 박순자 할머니가 방송을 보고 확신한다며 방송국에 연락해왔다는 소식이었어요. 박순자 할머니는 70년 동안 잃어버린 남동생 박진수를 찾아 헤맸던 분이었습니다. 진수 얼굴이 우리 아버지를 꼭 닮았어요. 그리고 목소리도. 어린 시절 진수가 그 노래 부르던 목소리와 똑같아요. 박순자 할머니는 영상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다고 해요. 특히 박진수가 꿈에 본 내 고향을 부르는 모습을 보고는 확신이 섰다고 하셨습니다. 그 노래는 할머니가 남매에게 매일 밤 불러주던 자장가였거든요. 방송국 측에서는 즉시 DNA 검사를 위한 절차를 시작했어요. 박진수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그분의 반응은 잊을 수 없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울음소리, 그리고 정말 누나일까요? 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반복하시던 모습이 지금도 선명해요. 70년을 기다려온 분의 간절함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이 걸렸어요. 그 기간 동안 박진수는 매일 제게 전화를 걸어 떨리는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만약 정말 누나라면 뭐라고 첫마디를 해야 할까? 70년 동안 누나도 나를 찾았을까? 내가 프랑스에 있다는 걸 아실까? 같은 이야기들을 하시며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는 마음을 드러내셨어요. 박순자 할머니 쪽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는 1951년 피난길에서 6살 박진수와 헤어진 후 평생을 동생 찾기에 매달렸다고 하셨어요. 부산 전쟁기념관, 실종자 찾기 협회, 적십자사 등 모든 곳을 찾아다녔지만 소식을 들을 수 없었다고 해요. 결혼 후에도 남편과 함께 전국을 돌아다니며 동생을 찾았지만 실패했다고 하셨습니다. 12월 12일
마침내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99.9% 일치. 의학적으로 남매가 확실하다는 결과였어요. 그 순간 박진수는 전화기를 받고 한참을 울기만 하셨어요. 누나, 정말 누나가 살아계시는구나 라며 어린아이처럼 흐느끼셨습니다. 재회 준비는 신중하게 진행되었어요. 두 분 모두 고령이시고 감정적 충격을 고려해야 했거든요. 파리 한국문화원에서 재회 장소를 제공해 주었고 의료진도 대기하기로 했어요. 박순자 할머니는 부산에서 딸과 함께 파리로 오시기로 했습니다. 12월 20일, 드디어 재회의 날이 왔어요. 오후 2시, 샤를 드골 공항에서 박순자 할머니 일행이 도착했습니다. 저와 지민, 그리고 박진수가 공항에서 맞이했어요. 할머니가 공항 게이트에서 나오시는 순간, 박진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누나, 정말 누나네요. 두 사람은 공항에서부터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어요. 주변 사람들도 덩달아 눈물을 흘렸고 공항 직원들까지 감동받아 박수를 쳤습니다. 70년 만의 재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었어요. 문화원에서 열린 정식 재회 행사에는 50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기자들, 한인회 관계자들, 입양인 단체 대표들, 그리고 저희 가족까지요. 하지만 그 순간 세상에는 오직 두 남매만 존재하는 것 같았어요. 진수야, 내 진수야. 박순자 할머니의 부산 사투리가 문화원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할머니는 박진수의 얼굴을 만지작거리며 정말 우리 진수가 맞구나라며 계속 울었습니다. 박진수는 누나의 품에서 어린아이처럼 울면서 70년간 참아온 그리움을 쏟아냈어요. 저는 그 순간 바이올린을 꺼내 조용히 꿈에 본 내 고향을 연주했습니다. 남매가 서로를 끌어안고 있는 가운데 그 선율이 울려 퍼지자 문화원 안의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70년을 이어준 노래, 이제는 가족을 다시 만나게 해준 기적의 선율이었습니다. 이후 KBS와 프랑스 방송사가 함께 제작한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었습니다. 전 세계로 퍼져나간 이 재회 영상은 300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죠. CNN, BBC 같은 해외 언론에서도 이 이야기를 보도했고 UN 난민기구에서는 이 사례를 분리 가족 재회의 모범 사례로 소개했어요. 고향과 가족 품으로 돌아온 지금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박진수의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바이올린이 이어준 기적 같은 인연이었고 음악이 가진 치유의 힘을 온몸으로 경험한 순간이었습니다. 박진수와 박순자 할머니의 재회가 있은 지 3개월이 지났어요. 2025년 3월 17일, 오늘도 생강병 같은 자리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모든 게 완전히 달라졌어요. 오후 5시 정각이 되면 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고 매일 20명에서 30명 정도가 제 연주를 들으러 모여들죠. 이제 제 바이올린 케이스 앞에는 동전이 아닌 꽃다발과 감사 편지들이 놓여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 연주 스타일이었어요. 예전에는 기계적으로 손가락을 움직이고 활을 그었다면 이제는 매 음표의 감정을 담아 연주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첫 곡은 반드시 꿈에 본 내 고향으로 시작해요. 이 노래가 제게 음악의 진정한 의미를 깨우쳐줬거든요. 단순히 기술적인 연주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상처를 치유하며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아주는 힘이 음악에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지민이 외로움을 달래던 그 선율이 이제는 파리 거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그리움을 위로하고 있어요. 매일 연주할 때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다가와 자신만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이민자들, 가족과 떨어져 사는 유학생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까지 다양한 사연을 가진 분들이 찾아와요. 파리 한인회에서 정식으로 문화교류 음악가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매주 토요일에는 한국문화원에서 정기 공연도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50명 정도의 관객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200석이 매번 매진될 정도로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특히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과 입양인 분들이 많이 찾아와 주세요. 입양인 단체들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비슷한 처지의 분들을 위한 치유 콘서트를 기획하고 있어요.
매월 마지막 일요일에는 마음의 고향 찾기 콘서트를 열어 입양인분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특별한 시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음악이 단순한 취미나 직업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한다는 걸 매일 실감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파리시청에서 거리 예술가 인증 프로그램의 홍보대사로 위촉되기도 했어요. 제 경험을 통해 거리 연주가 단순한 구걸이나 취미가 아니라 문화, 예술의 한 분야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젊은 거리 연주자들을 위한 멘토링도 진행하고 있어요. 박진수는 지금 부산에서 누나와 함께 행복하게 지내고 계세요. 지난주 영상통화로 안부를 물었더니 매일 해운대 바다를 산책하며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박순자 할머니와 함께 옛 동네를 찾아다니며 70년 전 기억을 되짚어보고 계신다고 해요. 그분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생생해요. 루이 덕분에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네. 그 바이올린 선율이 나를 진짜 고향으로 데려다 줬어. 제 정체성에 대한 고민도 완전히 사라졌어요. 프랑스인도 한국인도 아닌 그 애매한 위치가 이제는 오히려 가장 큰 장점이 되었습니다. 두 문화를 모두 깊이 이해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서로 다른 문화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어머니 지민도 요즘 제 연주를 들으며 자주 눈물을 흘리세요. 이제는 그리움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과 자부심의 눈물이라고 하시면서요. 최근에는 한국의 여러 대학교에서 특강 요청이 들어오고 있어요. 음악의 치유력, 다문화 정체성, 그리고 예술을 통한 사회 기여에 대해 이야기해달라는 거예요. 다음 달에는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 입양인의 날 기념 콘서트에 초청받아 연주하기로 했습니다. 음악 교육 프로그램도 새롭게 시작했어요. 파리 시내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대상으로 무료 바이올린 레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도 저처럼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수 있으니까요. 음악을 통해 자신의 뿌리를 찾고 동시에 프랑스 사회에도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내 바이올린은 이제 모든 사람의 그리움을 잇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꿈에 본 내 고향의 선율이 파리 하늘에 울려 퍼지고 있어요. 파리현을 스치는 순간마다 새로운 기적이 시작되고 있고 누군가의 상처가 치유되고 있습니다. 음악이 가진 힘, 그것이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을 잇는 가장 아름다운 언어라는 걸 매일 깨닫고 있어요. 저는 이제 단순한 거리 연주자가 아니라 음악을 통해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치유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해외 감동 사연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댓글은 사연을 소개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